시간이 된 것 같아서 좀 늦게 오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우리 좀 정확히 시간을 지키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좀 아쉽지만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는 그 제호의 오늘 강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독립선열 그리고 호국영명 민주열세에 대한 묵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념 시작.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주최단체를 대표하시는 우리 한국민족사회단체협의회 그리고 독립민주화유족회 김산열 회장님이 오늘 초청의 말씀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모임은 제가 김윤희 교수님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철저하게 연락을 못 드려서 아주 죄송합니다. 그 독립유공자 유족들이 앞으로 이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 우리 독립운동 사회가 매일 독립운동 상황 꺼내서 얘기하고 청산리 전투만 얘기하고 이래서 그건 광복회나 기념사 앞에가 하고, 우리 독립유공자 유족들은 독립소년들이 지하에서 뭘 요구하고 계실까, 오늘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그분들이 뭘 요구하고 계실까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자는 마음으로 지금 여러 번 저 전번에 정세현 장관님 모셨고, 그 다음에 최재형 목사도 한번 모셨고, 여러분들 현 사회를 말할 수 있는 분들을 말씀을 좀 듣고, 그걸 우리가 촬영을 해서 유튜브로 올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1년 동안 한 거를 모아서 국회와 단체장님들에게 이렇게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독립유공자 유족회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이지만은 오늘은 독립유공자 유족들은 내부 간부들 2~3명만 있고 모두 여기 오고 계신 분들은 단체장님들이십니다. 그래서 단체장님들이 이 말씀을 좀 들으시고, 그동안에 여기 김윤희 교수님이 너무 우리 사회에 대한 걸 신랄하게 말씀해 주시고 죄를 알고 너무 맞는 그런 분인 것 같아서 제가 어렵게 전화를 드려서 좀 오셔서 현 사회를 좀 비판하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나아가야 할 길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모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김윤희 교수님 말씀 잘 경청하시고, 우리가 여기 전부 단체를, 큰 단체를 운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독립유공자 유족회 회장을 하면서 6.15 공동선언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를 하고 있고,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상임대표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통일운동 쪽에 앞장서기 때문에 여기 단체장님들 모셔서 우리가 앞으로 사회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데요. 다음에는 단체장님들한테 잘 연락을 해서 우리 평소에 모이시는 만큼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재형 목사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다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좀 단체장 우리 회장님이 이 자리, 우리 여기 좀 사무실을 확대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기 힘들어서, 원래는 독립운동 유족회 행사이지만은 민족사회단체 그 대표님들만 초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참석 못하셨는데, 우리 김윤희 교수님이 인기 유튜버니까 다 우리 유튜브에서 나가면은 우리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아서 그걸로 이렇게 좀 위안을 삼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순서대로 단체장님들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동진 헐버트 변호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정일 우리 그 중추사 회장님, 좋은 대통령입니다. 임인상 우리 서강대 부총장님, 장우승 대표님, 우리 서상태 고문님 대표 우리 사모님이 또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한영 남북민간교육회 이사장님, 최지영 목사님, 김태일 장한대 총장님, 저희 단체를 또 남북평화를 이루고 계시는 우리 박성무 상임고문님, 그 다음에 오건석 부회장님, 그리고 우리 이대로 회장님, 최근에 우리 남북평화를 이루고 계시는 이한 목사님, 그 다음에 문영수 최정 변사회 회장님이었습니다. 강치순 조원장도 명예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그리고 요 가운데 젊은 피가 하나 있는데 서울대학교 박사이신데요. 예. 지금 우리 사회 문제를 굉장히 많이 논의하고 계신 분이나 또 왔습니다. 지금 서울대에서 강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 우선입니다. 네, 김해 언론사 대표님, 회장 기념사회 부회장님, 부의사장님. 그러면 오늘 저 마이크를 오늘 그 강연회를 이끌어 주실 아니, 그리고 저 뒤에 뒤에 저기 식용술 우리 저기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박병규 민하연 집행위원장님, 그 남북문화교류협회 남북문화교류협회 사무총장님, 또 이쪽에는 전 시의원 하시는 우리 유영, 우리 강사님하고 친구신 유영신 반갑습니다. 또 나머지 분 나중에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행사를 이끌어주실 임경문도 전 한수대 총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오늘 이 김누리 교수님을 모셔서 그런지 지난번에 못 뵀던 어르신들도 많이 참석하신 것 같고 하여튼 굉장히 저도 기대가 됩니다. 요새 뭐 유튜브가 아주 활성화돼서 여러 명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요새 우리 김누리 교수님 아마 뭐 국민적 스타가 됐다고 할까 뭐 하여튼 여러 그게 있지만은 하여튼 중에서 제일 많이 회자되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오늘 강사로 모신 김누리 교수님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은 서울대학 서범대학 도고교육과를 나오시고 서울대학에서 도고동문학을 석사하신 다음에 독일의 브레멘 대학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현재 중앙대학교 인문대학 독일어 문학과 교수로 계신데 저에게 이제 유명해진 것은 이분께서 여러 가지 분야의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 특히 우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장의 교육 문제, 근본적인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많지만은 뭐 정치를 비롯해서 사회 경제 등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 중에도 결국 근본적으로 교육 문제로부터 풀어나가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국민적인 공감을 받고 그래서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동의를 해주신 걸로 생각합니다. 저서로는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절망하는 권리가 없다.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런 저서를 내시고 역서로도 게르하르트 슈라이더의 아직도 시간은 있다. 뭐 이런 역서를 내신 줄로 압니다. 오늘 진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오늘 뭐 PPT를 준비하고 싶다고 그냥 하시겠어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정도 우리 김누리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1시간 정도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는데 가능한 오늘 김누리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대체 이걸 이제 진행해 보니까 늘 참석하신 분은 다 나름대로 자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자기 하는 일들을 되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 오늘 그 강연과 관련된 얘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자신의 의견과 그 다음에 질의를 해주신 그것도 한 3분 정도가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분들이 다 돌아가면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할까요? 네. 예. 그러면 우리 한번 우리 오늘 강사로 모신 김누리 교수님 환영하는 박수를 한번 시작하는 거예요. 요걸 이렇게 어디 안 달아도 되나요? 그냥 놔두면 되나요? 예. 그리고 오늘 이런 너무나 귀한 자리에 저를 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김누리라고 합니다. 예, 지금 여기에 뭐 제가 젊은 시절부터 책도 많이 보고 많이 배웠던 그런 원로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특히 우리 박성무 선생님 책은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많이 읽었고, 또 다른 분들도 한국 사회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여기 다 모여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이걸 좀 정확하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객관적으로 밖에서 볼 때 어떤 나라인지 이걸 좀 이제는 객관적으로 볼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제가 독일 통일에 대한 연구를 한 15년 정도 했어요. 책을 한 7권 정도 펴냈는데요. 제가 혼자 쓴 건 아니고요. 제가 연구팀을 이끌어서 통일 이후에 독일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회문화 갈등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는데요. 시간이 되면 우리 통일의 가능성 이런 부분으로 조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달이네요. 한겨레 서서 할게요. 제가 앉아서 잘 못해가지고 늘 서서 하기 때문에 한겨레에 칼럼을 썼는데요. 2025 체제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2025 체제와 새로운 대한민국 이런 주제로 썼는데요. 여러분, 저는 올해가 우리 민족사를 봐서는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20년 전에 1905년이죠. 120년 전에 그 해가 을사해잖아요. 을사늑약이 있었던 해고요. 그 해 사실상 우리가 국권을 상실했죠. 그게 120년 전입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1945년 마침내 해방됐고요. 광복 올해가 80주년이 된 거죠. 올해에 그동안 한국 사회를 또 한반도를 짓눌러왔던 거대한 시스템이 해체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해체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냉전 체제가 끝날 것 같습니다. 냉전 체제가 존재하는 한 지금 남한, 특히 대한민국 이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상한 그러한 나라가 된 것은 결국 냉전 체제 때문이죠. 올해가 아마 냉전 체제가 끝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올 가을에 좀 구체적으로 하면 10월경에 트럼프가 평양에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평양을 들러서 아마 에이펙 경주에서 하죠. 10월에 경주에 올 것 같고요. 거기서 한중일 미
이 네 나라가 사실상 새로운 한반도 질서를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 트럼프 정부가 한반도 정책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작년 12월에 뉴욕타임즈의 칼럼 형태로 향후 전개될 한반도의 미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29일 날 트럼프 킴 파트 2, 지금 파트 2죠. 이번에 둘이 만나면 2장이 되겠죠. Could shake up the world. Could shake up the world. 세상을 뒤흔들 거다. 이런 제목의 칼럼이 실렸고요. 그 주 내용은 그겁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국교를 수립하는 것, 그게 최대이익이다. 최대이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Greatest benefit.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중무장되어 있는,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되어 있는 곳이죠. 이 한반도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올 것이고, 그것은 미국에게도 커다란 이익이 될 거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군비를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중국 경제에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가 최대의 현안인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견제라는 맥락에서 그런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올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책을 좀 한권 제가 권해드린 책을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지난달에 나왔어요. 지난달에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제목도 뭐 분명해요.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김동기라고 지금 미국 문제 최고, 제가 보기엔 한국에서 최고 권위자입니다. 쓴 건데요. 이제는 완전히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러한 상황이 전개될 거라는 거죠. 이전까지는 어떤 정책이었나요? 소위 네오콘들이 하는 정책이었고요. 우리는 사실은 지금 말하자면 오바마에서 바이든에 이르는 민주당의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게 마치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사실은. 그들이 내세우는 공식적인 정책이 뭡니까? 정책이 없다는 거죠. 자기들 말로 하면 strategic patience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전략적 인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겠다. 현상 유지.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제일 좋다는 거지. 남북 간의 현재의 긴장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무기 팔아먹기 좋고요. 또 한국의 대미 중속성을 극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최악이죠. 지금 상태를 우리는 빨리 종식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이 트럼프라고 하는 그야말로 온 세계가 지금 괴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 한반도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게 역설이죠. 여러분,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트럼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정신의학자들입니다. 정신의학자들. 미국에서는 사실은 트럼프 일기 때부터 트럼프의 정신 상태가 과연 정상인가? 아니면 온전치 못한가? 이걸 가지고 많은 정신의학자들이 연구를 했고요. 그게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어요.
The Dangerous Case of Donald Trump. 우리나라에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상한 사례 이런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상한 사례.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트럼프가 온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반도가 가장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트럼프의 행동에 따라서.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 맨디 리라고 하는 예일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가 트럼프의 정신 상태를 정신의학적으로 감정한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맨디 리라는 이름을 보니까 어때요? 느낌이? 맞습니다. 네.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예일대 정신의학과 교수로 있는 한국계예요. 저는 이 맨디 리가 정말 애국자라고 생각해요. 네, 맨디 리가 왜 트럼프라는 당시 대선 후보인데 그의 정신을 의학적으로 분석했을까요? 지금 우리 한민족의 운명은 누구 손에 달려있나요? 네, 미국 대통령 손에 쥐어져 있잖아요. 이런 비정상적인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2017년 9월에 한반도 전쟁이 직전까지 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몰라요. 이걸 지금도 몰라요. 여러분, 2017년 9월에 한반도의 전쟁 상황, 이걸 조금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조금 들어보신 분 몇 분 안 되시잖아요. 아직도 대부분 몰라요. 완전히 전쟁 직전까지 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트럼프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정신의학자들이 학문적으로 규정한 그런 자가 지금 우리의 생명줄을 쥐고 있잖아요. 남한의 5,200만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쟁이 터지게 되면 북한 주민까지 하면 약 7,500만 한민족 전체의 목숨이 정신 이상자의 손에 달려있다. 끔찍한 거죠. 그래서 맨디 리가 자기 혼자 이러한 연구를 하는 건 정치적으로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하버드대 정신의학과 교수랑 예일대 정신의학과 교수랑 같이 공동 집필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맨디 리가 대표 집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책이 조금 전에 말한 책이고요. 결론은 뭐겠어요?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알죠. 정신의학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일기 트럼프 때 굉장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보니까 그걸 알았어요. 제가 1년 동안 당시에 프랑크푸르트 사회연구소라는 그러한 데서 프랑크푸르트 학파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서 1년 그 연구교수로 있었는데요. 그때 연구년 보낼 때 너무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그 택시 운전소에 나오는 그 기자 있죠. 독일 기자. 그 기자가 속한 그 방송국이 ARD라고 해서 독일 공영 일방송입니다. 공영 일방송. 여기서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유럽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방송이에요. 그런데 그 방송 뉴스에 9시 뉴스에 첫 탑 기사가 한반도 전쟁 임박이었어요. 제가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17년 9월 한반도 전쟁 임박. 그리고 방송이 끝나자마자 전문가 긴급 대담 이래가지고 외교 안보 전문가와 경제 전문가까지 모여가지고 한반도의 전쟁이 터졌을 때 이것이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이 경제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유럽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네이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상황을 좀 보려고. 전쟁의 그림자조차 안 보여요. 네이버 검색어 1위가 류현진 등판 일정이에요. 류현진 아시죠? 미국에서 저 메이저리그 선수. 걔 등판 일정이 1위예요. 검색어 2위가 소유진 셋째 임신이에요. 소유진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랐어요.
탤런트가 셋째 임신한 게 두 번째. 네? 금세과예요. 정말 놀랐습니다. 전쟁이 터진다는데 그렇게 한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아무도 전쟁 상황에 대한 예감도 없어요. 이건 놀라운 이야기죠. 과연 서구 언론, 특히 유럽의 언론이 호들갑을 떤 건가요? 아니면 한국인들은 전쟁이 코앞에 와 있는데 그 상황을 전혀 모르는 끔찍한 상황에 있었던 건가요? 그것은 그 이후에 증언들을 통해서 당시 상황이 다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도 칼럼으로 자세히 썼어요. 바로 그날, 전쟁이 터진다는 그날 미국의 국방부 장관 어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때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임스 매티스라는 국방부 장관이 그날 워싱턴에 있는 국립대성당에 가 있었답니다. 성당 가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이 전쟁이 터지면 수백만이 죽을 텐데 내가 트럼프를 설득해서 전쟁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설득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기도 이외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현지에 한국의 가장 이 문제의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누군가요?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 사령관이었겠죠? 예, 빈센트 브룩스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흑인이죠. 이 빈센트 브룩스 똑같은 증언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날 모든 공격 옵션에 대한 검토가 끝난 상태였다. 최종적인 공격 명령만 기다리고 있었다. 전쟁에 임박해 있었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얘기지. 전쟁이 터지는 상황을 한국인만 몰랐던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트럼프가 제임스 매티스의 마지막 간청을 들어서 공격 명령을 철회했답니다. 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터진다는 그 전쟁을 한국인만 모르고 있는 상황,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그 이후에 북한에 대한 전략을 바꾼 겁니다. 바꿔서 북한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최선인가를 새로 생각하게 된 것이고요. 실제로 2021년 7월에 아까 말한 그 누구예요? 주한미군 사령관 빈센트 브룩스가 미국의 외교정책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저널이 Foreign Affairs죠. 거기에 글을 씁니다. 그 글의 제목이 Grand Bargain with North Korea. Grand Bargain. 북한과 통큰 거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미국의 대북 정책이 잘못되어 있다. 이제 근본적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게 뭐겠습니까? 북한과 손을 잡고 북한을 중국 견제를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로 쓰는 것,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최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꾸 비핵화하라고 하지 말고 그 핵의 방향을 바꾸는 것, 워싱턴으로 향해 있는 핵무기를 베이징 쪽으로 바꿔내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이다. 이런 것들이 2021년 7월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이어서 2022년 1월에 미국 의회 안에 미중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미중위원회. 굉장히 의회 내에서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거기서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 보고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의 제목이 China North Korea Strategic Lift예요. 리프트라는 게 틈새죠.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전략적 틈새가 있다. 미국이 이 틈새를 뚫고
뚫고 들어가서 둘을 띄워놓고 북을 중국 견제의 무기로 활용해야 한다. 이거예요. 저도 그걸 다 읽어봤는데 놀랐어요. 예.